굿모닝! 아침을 기분 좋게 하는 남자 김현욱입니다. 상쾌한 하루를 여는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을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이런 시간들은 참 좋은데 문제는 이 짧았던 설 명절 이후에 이제 월요일을 맞이하는 분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극심한 명절 스트레스로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굿모닝을 찾아주신 특별한 손님 양택조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명절 스트레스도 확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방금 전에 자막으로 나왔습니다만 양택조 선생님의 간경화를 이기는 비법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먼저 가장 핫한 이슈만을 모아드리겠습니다. 모닝 이슈 시간입니다. 네, 모닝 이슈 함께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 정영진 편집장님, 고은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설 잘 보내셨죠?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첫 번째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첫날 있었던 일인데 대학 병원의 신입 간호사가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보인다고요? 뭐 그렇게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네.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15일 오전 10시 40분쯤이었거든요. 그 대형 병원에 다니는 한 간호사 A씨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된 건데 그 현장에는 뭐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요. 이 아파트 고층에서 아마 뛰어내려서 투신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망 사건 관련해서 지금 A씨가 그 간호사들 사이에서 이른바 태움을 당했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예, 방금 태움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태운다 할 때 그 태움이 맞는 건지. 그렇습니다. 태운다는 거는 말 그대로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의 이제 말이나 행동 같은 거를 잡아가지고 직장 상사가 혼내듯이 굉장히 괴롭힘하는 문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검색을 해보면 뭐 간호사 태움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간호사들의 커뮤니티를 보면은 내가 이제 한 달 동안에 너무 괴롭힘을 당해서 한 4kg까지 빠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실습생을 세워놓고 쟤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욕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되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뭐 이제 아마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신입 간호사의 자살을 태움으로 보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 뭐 그 조직 내 집단 괴롭힘 같은 것이 네네. 확실히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일단 간호사가 사망한 네. 이후에 그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남자친구가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그 게시판 글 때문인데 그 게시판 글을 보면 여자친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힌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익명 게시판 같은데 이제 뭐 출근하기 무섭다라든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나 무서워서 어떡하느냐 등등의 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드렸다는 거거든요. 또 업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뭐 예정된 퇴근 시간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늦는 시간에 퇴근을 시켜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태움을 좀 한 것이 아니냐, 괴롭힘을 한 것이 아니냐고 지금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남자친구가 알 정도면 가족들도 충분히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A씨 유족 같은 경우에는 SNS에 이제 신입 간호사가 배치되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그래도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면은 너무 타박만 했었다. 매일매일 두려워하면서 출근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또 이제 A씨 다른 지인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이제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지적을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는 그런 과정에서 태움까지 당하고 한 6개월간의 고통이 굉장히 커서 상담까지 받았었다. 그리고 휴대전화 메모를 보면 선배들 압박이 너무 심해 힘들다라는 내용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병원 측은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일단 해당 병원에서는요, 뭐 이런 집단적인 괴롭힘은 없었다.
아니었다, 그건 아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을 하는 도중에 이제 환자를 관리하는 도중에 뭐 관하나를 잘못 관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괴로워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수간호사와 면담을 신청해서 그 면담 과정에서 좀 다독여주는 이런 정도의 일은 있었지만 네. 뭐 그 숨진 간호사를 막 괴롭혔다든지 아니면 그 숨진 간호사의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막 질책을 했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병원에서는 앞으로도 보강 수사를 좀 더 해서 내부 조사를 해서 좀 더 확실한 얘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알려진 것 같은 집단적인 뭐 괴롭힘 이런 것들은 네.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제 그 태움이라고 하는 이 문화,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된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이번에 처음 있었던 문제는 아니라고요. 사실은 네. 2005년과 2006년에도 지방의 이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두 분이 이제 연달아서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때 이제 고인이 된 간호사들의 말씀으로는 선배 간호사들의 괴롭힘을 너무나 찾기가 어렵다. 결국에는 태움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 대한정신간호학회가 임상 변호사 161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60.9%가 이제 직장 내에서 굉장한 괴롭힘을 당했고 이로 인해서 이직과 사직까지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직의 대표적인 원인이 결국에는 태움이 아닐까 지적되는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 태움 문화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간호사들도 있다면서요. 그 이제 간호사분들이 이제 선배들과 후배들이 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은데요. 이 간호사라는 집, 그러니까 의료인들은 결국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실수 하나가 아주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뭐 일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좀 더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군기 같은 것들 맞아요. 좀 확실히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선배들은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일부 간호사들은 이거 저 후배들의 일종의 피해망상 같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인과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뭐 자신들이 피해자로 포장하는 그릇된 개념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또 그렇게만 보기에는 좀 심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태움 문화에 대해서. 일단은 태움 문화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3교대를 하기도 하고 또 이직이 많다 보니까는 새로 온 분 같은 경우는 업무도 더딘데 배울 가르쳐준 사람이 없다 보니까는 그 과정에서 또 이제 괴롭힘까지 나오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는 이 간호사 업계에 뭔가 근로 환경의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리 생명을 다루더라도 교육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사실 이런 태움 문화, 조직 내 뭐 괴롭힘 문화 같은 게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하냐면 이 폐쇄적인 조직 그리고 업무 강도가 좀 강한 곳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 네. 그 극단적인 곳이 군대라는 곳입니다. 맞아요. 굉장히 폐쇄될수록 이런 조직 내 괴롭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일단은 일과 일 외적인 부분을 좀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에서는 분명히 좀 확실하게 가르칠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환자의 네. 생명을 다루는 것이니까. 그렇죠. 예. 그 외의 생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평등한 관계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조직 내 문화 같은 것이 좀 형성되지 않나, 형성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정영진 씨께서 이제 군대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극히 폐쇄적인 이 군대라고 하는 이 특별한 곳에서도 사실은 문화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이제 개방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니만큼 사실 어떤 그 조직의 특수성도 있겠습니다만 그 조직에서의 특수성을 떠나서 누군가가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는 그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모닝 이슈 두 번째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출가 이윤택의 성추행 사건 후폭풍입니다. 자, 연출가 이윤택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연극계에도 미투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출을 했던 이윤택 씨 19일 오늘 공개석상에서 직접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네. 성폭행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더 일파만파 커지고 있네요. 예,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이제 과거에 연희단 패거리에서 활동하셨던 연희단 거리패에서 활동했던 A 씨 같은 경우에는 연극 뮤지컬 커뮤니티에 이제 이윤택 연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까지 올렸는데요. 구체적인 거는 거의 2001년과 2002년에 밀양과 부산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쓴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미투 운동이 계속 번져지면서 이제 19일에 직접 공식 성상에서 사과를 하겠다라는 내용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실검에는 협회에서는 제명됐다 뭐 이런 단어들도 올라오고 했던데 네. 연극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단법인 그 한국극작가협회에서는 이 이윤택 연출가를 이제 제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그 연극계에서도 이번 문제에 대해서 뭐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서도 미투 운동이 처음 굉장히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도 그 헐리우드 유명 연출가 맞아요. 그 배우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윤택 연출가 같은 경우 그 연극계에서 갖고 있는 파워라든지 그 위상 같은 것이 뭐 아마 헐리우드과 비교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 그 영향력이 너무 컸던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 둘씩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많은 피해자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극계에서는 공감, 연대를 뜻하는 위드유 운동도 함께 번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해시태그로는 원래 미투 운동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예. 위드유라는 거는 같은 일터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근무했던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이제 직원들이 피해 사례를 이렇게 계속 공유를 하면서 우리도 이제 공감한다라는 취지의 위드유고요. 결국에는 가해자 처벌을 해달라고 이렇게 서로 공감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여론도 뜨겁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그 네. 연극인 이윤택 씨의 상습 성폭행 그리고 성폭력 피의 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진상 규명 이런 것도 체벌 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조사를 촉구한다 이런 청원이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네. 오는 3월 19일까지 20만 명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보통 한 달 동안 20만 명을 돌파하면 청와대가 어떤 방식으로도 이제 대답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20만 명을 돌파하게 되면 청와대 공식 답변을 기대할 수가 있을 텐데 글쎄요,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런 뭐 미투 운동 혹은 뭐 연극계 내에서 문화계 내에서 아주 뿌리 깊었던 성범죄, 성 문제에 대한 뭐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도 어쩌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워낙 또 분위기 자체가 이런 미투 운동 혹은 뭐 성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한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청와대 공식 답변도 잘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연극계의 성추행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보니까 문학계에서 성추행 논란이 됐던 고은 시인에 대한 이 관심도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데 고은 시인 같은 경우에는 여론이 이제 안 좋아지니까 수원시 등 관련 행사에서 모두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이 예. 고은 시인 같은 경우 뭐 노벨상 후보로도 네네네. 많이 거론됐던 분인데 예. 그 최영미 시인의 성추행 고발이 있은 이후에 일단 뭐 공식적인 지금 행보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수원시가 마련해줬던 그 광교산 자락의 창작 공간 문화 향수집이라는 곳도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고은 시인이 떠나게 됐고요. 또 현재 거처에서 이제 작품 활동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 이후에 뭐 예를 들면 여러 행사, 문학 행사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네네. 뭐 고은 시인의 등단 60주년을 기념하는 문학 행사도 역시 뭐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일단 뭐 고은 시인의 뭐 공개적인 행보는 아마 당분간 보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재발 방지가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 같은 게 이루어지나요? 사실은 이제 재발 방지를 하려면은 강력한 처벌이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친고죄 폐지가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전 범죄라면은 고소를 하시더라도 처벌이 어려울 수가 있고요. 네네. 그 이후 범죄라면 좀 증거를 확보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아마 유리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네. 반면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사실인 명예훼손도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태도도 필요합니다. 네. 자, 이것도 이제 어떤 하나의 문화, 관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 어쨌거나 이런 나쁜 관행들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다음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웠던 설 연휴 기간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잇따랐는데요. 먼저 경기도 남양주에서는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편이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왜 흉기까지 들게 됐을까요? 네, 일단은 이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이런 일까지 벌어진 상황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제 17일 날 남양주에서 아내가 시댁에도 가지 않고 또 이제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하면서 아내 얼굴에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이 칼 같은 경우는 흉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고 또 얼굴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살인 미수죄로 지금 체포된 상황입니다. 네. 광주광역시에서는 방화 사건도 있었네요. 한 남성의 사람이 있는 방 안에 불을 질렀네요. 한 남성이. 네, 예. 이 사건 또한 굉장히 이제 치정이 얽힌 범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 내연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7일 날 내연녀가 본인을 안 만나주니까는 이거에 대한 앙심을 품으면서 내연녀와 자녀가 있는 방 안에 불을 지른 혐의인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설 명절 기간이었잖아요. 이때는 이제 가족끼리 만나서 정을 나눠야 되는데 가족 간 불화
일화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설 명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가족들 간에 굉장히 이제 화목한 그렇죠.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설 명절 혹은 뭐 추석 명절에 굉장히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어떤 그 서로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그동안에 눌려있던 갈등 같은 것들이 갑자기 일시에 폭발하는 경우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뭐 경제적인 문제도 이제 꽤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말씀하셨던 뭐 여러 가지 시정 문제라든지 감정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은데 예. 특히나 이 명절 기간에는 서로 간의 스트레스 지수가 사실은 꽤 높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서로 말 조금 더 조심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고 같이 사는 사회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모닝 이슈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장 핫한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철진 칼럼니스트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제 내내 실검에 내 계좌 한눈에 라는 단어가 오르내렸는데 네. 관련 사이트의 접속이 폭주하면서 4천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네, 됐어요. 지금도 이 사이트 내 계좌 한눈에 네. 좀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실은 이제 작년 연말에 금융당국이 이 사이트를 새로 오픈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이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냐? 우리가 은행 계좌가 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1년 동안 건드리지 않은, 한 번도 들락날락하지 않은 그런 계좌에 대해서 내 얼마나 많은 잔고가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저 사이트가 굉장히 좋은 게 모든 은행, 네. 거기다 농협 같은 일부 이 금융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내 계좌의 잔액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작년 연말부터 실시한 이 서비스에서 그동안 이 찾아간 돈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1,083억 네. 원이 찾아갔고요. 저는 이제 작년 사이트가 오픈했을 때 좀 들어갔는데 네. 저도 한 제 기억으로 6만 원 넘게. 그러니까 이게 뭐 몇만 원, 뭐 2만 원, 예. 3만 원짜리 계좌들이 꽤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연말에 여기 인기가 폭주했던 것 같아요. 보험에 이어서 이번에는 계좌까지.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저도 어제 확인을 해봤는데 저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했었는데 그래요. 예.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알려주시죠. 바로 그게 조금은 좀 걸리는 대목인데요. 예. 보험 같은 경우에 내 보험 찾아주면 공인인증서가 필요가 맞아요. 없었습니다. 예. 반면에 이번에 내 계좌 한눈에는 실은 은행권의 사이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그다음에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쳐서 네. 들어가게 되면은요. 계좌 통합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클릭을 딱 하게 되면 이제 은행별로 나와 있고 네네. 거기에 들어가서 내 계좌에 잔액이 얼마 남아 있나 이제 보시고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내 계좌 한눈에는 약 3조 원 정도의 이 잔액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본인의 계좌 잔액이 좀 있으면 예. 찾으셔도 될 것 같고요. 사이트 제가 좀 들어가 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험 대출이라든가 네네. 그런 것들의 대출에 관련한 사항들도 다 나와 있고 계좌 이체 내역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것도 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꼼꼼하게 잊었던 본인의 여러 가지 이 계좌 이런 상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네. 자, 이번에는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발급한 어떤 일종의 유가증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악용되고 있다는. 이게 저도 처음에 온누리 상품권 등장했을 때 네. 이제 홍보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예, 예. 이런 홍보라든가 이런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게 일단은 상품권인데 이것을 전통 시장에서 활용할 때는 네. 많게는 10%까지를 더 줍니다. 즉 10만 원어치의 저기 상품권이라고 하더라도 전통 시장에서 썼을 땐 11만 원까지 11만 원.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통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보너스 대신에 저 온누리 상품권으로 많이 주는데 네. 지금 왜 악용, 뭐 불법 사용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이제 그것을 받은 분들이 실은 써야 되잖아요.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야 예. 되는 건데 사지 않고 아하. 일명의 현금 깡을 하는 겁니다. 즉 10만 원권이라고 하면은 이거 내가 8만 원에 팔 테니까 사세요라고 하면 이 중간에 이 수수료 중개업자들이 들어와서 저 현금 깡을 하면서 본인들이 저 온누리 상품권을 받아가고 이렇게 되면은 정작 혜택을 봐야 될 전통시장 상인들은 예. 중간에서 그냥 그러네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문제가 커지면서 당국에서는 뭐 처벌, 불법 유통, 단속, 강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라고 하는데 네, 네. 이게 결국은요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거 받은 예. 분들이 실은 전통시장에서 좀 써야 됩니다. 써줘야 실은 이 취지도 살리고 전통시장도 살아납니다. 네, 일종의 편법인데
법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이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좀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막걸리 영풍이요. 네.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예. 2009년에서 2010년까지 그때 당시에 막걸리 열풍이 쫙 불다가 이후에 다시 잠잠해졌거든요. 그런데 다시 요즘에 20, 30대 이 여성분들 사이에 다시 막걸리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해골 무늬가 새겨진 술병에 파란빛 술이 담겼습니다. 대나무 추출물을 넣은 클럽 전용 전통주입니다. 붉은색 쌀인 홍국살로 빚은 붉은 막걸리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술은 잔에 따라 먹는다는 고정관념을 깬 전통주들이 특히 인기입니다. 막걸리를 걸쭉하게 만들어서 떠먹기도 하고요. 아이스크림에 전통주를 뿌려 먹는 것도 반응이 좋습니다. 7, 80%가 20, 30대 젊은 층들이 제일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한 그중에서도 60, 70% 이상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 독특하고 예쁜 디자인의 술병과 그 안에 담긴 다채로운 맛이 젊은 여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전통주 이런 거는 은은하게 향도 나고 목 넘기는 것도 좋았고 거의 1년째 매달 오고 있는데 이게 올 때마다 몇 개 사가지고 집에서 먹고 있어요. 젊은 여성들을 매혹시킬 신제품들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막걸리가 굉장히 텁텁하고 무거운 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탄산을 넣음으로 해서 굉장히 청량감 있고 가볍고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런 현대적 감각으로 다시 탄생한 전통주가 시장을 얼마나 넓힐지 주목됩니다. 채널A 홍유라입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웅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7시 53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네. 자, 이번에는 연예가 소식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굿모닝 연예 터치 시간입니다. 네, 함께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묘성 연예부 기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박현민 매거진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은 무엇인지 오늘도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요즘 정말 화제인 이분. 도시여부에서 맹활약 중인 이덕화 씨 부탁해요. 이 말로 정말 유행어를 만드신 예. 분이신데 도시여부를 처음 제안받고 보인 반응이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길래 이게 화제가 됐죠? 이 도시여부 하면 지금 명실상부 최고의 예능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네. 그야말로 인기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제안받았을 당시에 이덕화 씨의 반응은 조금 예상 외입니다. 뜨뜻미직은 비웃음을 전했다고 해요. 이 프로그램 안 된다, 접어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좀 신뢰가 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그랬대요. 왜냐하면 낚시라는 것 자체가 조작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러네. 콘티가 있어도 그대로 될 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상할 수 없게 흘러가기도 하고 또 예. 방송이 되려면 월척을 막 이렇게 낚아올리는 맞아요, 모습을 맞아요. 보여줘야 인기가 있을 텐데 그것 또한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물고기들이 협조를 안 하죠. 그렇죠. 네. 뭐 협조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PD가 이 이덕화 씨를 며칠간 따라다니면서 민물 낚시를 동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삼고초려하셨네. 네, 그래서 출연을 결심했다고 하는데 예. 지금은 물론 180도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낚시를 하면서 취미 생활을 정말 제대로 즐길 수 있고요. 네, 게다가 네. 출연료까지 주니까 네. 정말로 좋다면서 지금 반기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예. 다른 분으로 출연자를 바꾸기도 하는데 제작진이 무려 8일 동안 쫓아다녔다고 하니까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그런지 끈기가. 시청률도 대박이 나서 무려 5%가 넘었다고 합니다. 지상파까지 정말 합쳐가지고 1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던데 출연자 입장에서는 너무 기쁠 것 같은데 또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면서요. 네, 사실 심야 시간대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5%대라면 정말 엄청나게 국민 예능이라고 해도 예. 부를 정도 될 정도의 수치인데 이덕화 씨의 경우에 약간 심기 불편한 마음을 좀 내비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뭔가 녹화를 할 때 물고기가 굉장히 안 잡히던 날 갑자기 초를 붙여서 이렇게 케이크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너무 안 잡히니까 왜 그러고 있는 와중에 왜 이렇게 축하를 하느냐. 난 불편하다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 이게 방송인으로서보다 낚시꾼으로서의 더 약간 재능을 더 관심을 더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역시나 약간
왜 이렇게 많이 보냐 라면서 약간 귀여운 투정이죠. 약간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 실제로 배우잖아요. 배우다 보니까 예능 프로그램보다는 이제 연기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데 자기가 요즘에 나가면 낚시 얘기만 그렇게 물어봐서 자기는 오히려 자기 배우로서의 좀 약간 역량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사람들이 낚시 얘기만 물어본다라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방송만 했다면 전국에서 이덕화 씨에게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온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근데 축하 전화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성토의 전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덕화 씨가요. 지금 낚시 베테랑입니다. 무려 55년간 낚시를 한 낚시꾼 중에 낚시꾼이고 낚시 부심이 가득한 사람인데 낚시를 진짜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 나올 때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조를 해서 나가면은 뭔가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이것만 생각하면 낚싯대를 다 밟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다라고 할 정도인데 전국의 낚시꾼들이 전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왜 못 잡냐고 이렇게 성토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낚시가 뭐 욕심 부린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낚시꾼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낚시꾼들이 또 이게 방송이 되면은 오히려 더 안 되는 경우들이 꼭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태곤 씨 같은 경우에도 낚시왕이라고 그랬는데 정작 보면은 잡는 걸 많이 못 봤어요, 방송에서는. 네, 그리고 또 방송에서 낚시 못지않게 화제가 되는 게 바로 이덕화 씨와 래퍼 마이크로닷의 관계라면서요. 네, 특히 마이크로닷 하면은 래퍼잖아요. 거칠고 이런 느낌이 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막내예요. 게다가 이덕화 씨는 나이가 67세란 말이죠. 마이크로닷은 26세니까 세대 차이가 날 것 차가 같아요. 51살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좀 빨리 세대가 돌아갔을 때 거의 할아버지요. 손자뻘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친근하게 대해주면서 결국 이덕화 씨가 약간 손자처럼 친구처럼 대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이경규 씨가 있잖아요. 이경규 씨 하면 또 버럭하는 걸로 큰 이슈가 되는데 이덕화 씨와 관계 때문에 이 중간에서 그러지도 못하고 결국엔 이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이덕화 씨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박규민 씨가 지금 이덕화 씨를 화내게 하실 뻔했어요. 41살 차이입니다. 51살이 아니라. 67세, 26세니까. 그렇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제가 뺐으면 약합니다. 자, 이와 함께 도시오브를 보는 시청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 막내 마이크로닷 씨가 매번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뉴질랜드 행인데 과연 이게 언제 성사될까 싶어요. 뉴질랜드, 이 낚시꾼들에게는 꿈의 장소잖아요. 과연 갈 수 있을까, 성사될 수 있을까 했는데 이미 뉴질랜드로 떠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마이크로닷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이덕화 씨가 아니죠. 이경규 씨와 함께 찍은 사진도 보이고요. 또 다른 사진을 보면 담당 PD님과도 함께 찍은 사진으로서 보여줬는데요. 마이크로닷 씨가 황금 배지 5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출조권을 얻게 된 거고요. 뉴질랜드 행이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화제가 된 것은요. 바로 이 자리에 배우 주진모 씨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주진모 씨도 낚시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과거 이덕화 씨가 게스트로 꼭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으로 주진모 씨를 꼽은 바가 있는데 이번 뉴질랜드 행에서 성사가 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진모 씨는 연예계의 소문난 낚시광입니다. 맞아요. 과거에 2015년이었는데 이덕화 씨와 이덕화 씨의 딸인 이지연 씨와 함께 낚시를 함께 떠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주진모 씨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다시 몸을 추스러서 촬영에 나갈 정도로 낚시를 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이 있는 배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참 이 조합 자체를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을까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경규 씨, 이덕화 씨, 마이크로닷 이 세 명의 조합 더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황금 배지를 두고 어떤 대결을 펼칠지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바로 이분과 함께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바로 최수종 씨입니다. 네, 얼마 전에 최수종 씨가 이 수술을 했다고 고백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수술 뭐죠? 쌍꺼풀 수술은 아닙니다. 네, 아침 방송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 수술은 바로 정관 수술입니다. 이 수술을 받은 것도 그런데 받은 이유가 더 화제가 됐는데 받은 이유가 하이라 씨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그래요? 네. 하이라 씨가 이제 여러 차례 아픔도 겪었고 더 이상 이제 제왕절개도 불가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만약에 아이를 그때 또 가지면 그때는 이제 지워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안 되지 않느냐? 네, 그럼 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이 정관 수술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관 수술을 약간 꺼려하는 남자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해주면서 정관 수술을 하면 아내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진다라고 이렇게 부추겼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까지. 대단합니다. 그렇죠. 예, 아내를 위해서 이제 남편이 큰 결단을 한 그런 셈인데 사실 그 최효정 씨는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에게는 공공의 적 아니겠습니까? 25년 정도 이제 부부 생활을 하셨고 그래서 은혼식 여행을 하셨는데 지극한 아내 사랑을 또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은혼식 기념 여행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많은 여성분들이 좀 부러워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가서의 행동도 굉장합니다. 새벽에 아내를 위해서 빨래를 해요. 근데 아내가 자는 동안에 새벽에 아내의 흰 바지를 빨면서 이렇게 빨아 놓으면 한국 갈 때 입을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바지가 이것밖에 없었을까요? 괜히 질투가 나네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내 사랑에 고소공포증임에도 불구하고 짚라인에 도전을 합니다. 이 하이라 씨가 원래 짚라인을 하고 싶었대요. 고소공포증이 없고. 그랬는데 고소공포증이 있는 최수종 씨는 당연히 꺼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이라 씨가 정말 그렇게 무서우면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본인은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최수종 씨가 오케이 그럼 나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내와 함께 짚라인을 했는데 그런데 하자마자 또 아이고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공포에 떨었다고 하네요. 네. 예, 이렇게 은혼식 여행에서뿐만 아니라 그동안 25년이라는 정말 긴 결혼 생활 동안에도 그 사랑한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또 발견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항상 이렇게 자주 목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좀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남자분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출산을 했을 때 병실이 굉장히 이제 병실 자체가 하얗잖아요. 그 하얗면 약간 쓸쓸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 풍선과 나비 장식으로 장식을 해서 정말 마음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줬다고 하고 커플 룩을 아직까지도 고수한다고 합니다. 신혼여행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고수를 한다고 하고 또 어느 정도 아이를 낳고 나면 누구는 엄마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도 히라 씨라는 용어 명칭 아직도 사용한다고 하고 서로 계속 존대를 또 쓰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이제 뭔가 감싸주는 모습을 해서 히라 케어라는 단어를 케어한 당사 그런 단어까지 신조어까지 만들어지기도 하고 결혼 기념일은 또 그냥 넘기겠습니까? 그냥 넘기지 않고 예를 들면 14주년에는 당시 유행했던 UCC를 직접 제작하기도 하고 20주년에는 화보를 찍기도 했습니다. 또 25주년에는 은혼식을 통해서 장미와 반지를 선물하는 이벤트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은혼식 25년을 함께 사셨는데 금혼식까지도 또 두 분의 그 사랑 변치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또 모든 그 부부들의 모범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뭘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가수 홍진영 씨에 대한 얘기인데 최근 홍진영 씨가 성형 악플을 두고 대응한 말이 화제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을 했죠? 뭐라고 했을까요? 홍진영 씨 하면 해피바이러스를 가진 친구죠. 맞아요. 굉장히 밝고 쾌활한 가수인데 이 성형 악플에 대한 홍진영 씨의 반응 역시 쿨합니다. 이미 했는데 어떡하냐. 이걸 가지고 싫어하면 뭐 어쩔 수 없다. 인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또 웃음을 짓게 했는데요.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런 같은 얘기를 한 거고 또 추가되는 질문이 이젠 악플이 많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꼴 보기 싫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TV에 나오지 마라라고 악플을 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또 애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애교에 가지고도 굉장히 욕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애교가 원래 있는데 어떻게 안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TV 좀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나오냐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예쁘게 봐달라라고 애교를 또 보였고요. 또 이와 함께 악플러를 향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니까 자신에게 풀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은 들고 또 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보다도 좀 예쁘고 고운 말만 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면서 현명하게 자신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멘탈 갑이네요, 진짜. 홍진영 씨 그런데 이전에도 성형에 관련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홍진영 씨가 가장 이제 상처받은 악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마징가 Z라는 악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성형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악플에 대해서는 뭔가 그런 악플은 좀 참기 어렵더라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도 굉장히 그런 마음에 상처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직접 얘기를 할 때는 난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네네. 정확히 얘기하면 코 2번, 눈 1번 찝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트임, 뒤트임 안 했는데 오해를 한다라는 얘기를 실제로도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마징가 Z 악플을 단 그 악플러에게 한마디 하라고 했더니 저 마징가 Z 정도는 아니고 드릴 만큼 조금 드렸다라고 성명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홍진영 스타일의 응수를 했습니다. 네, 홍진영 씨 쿨한 악플 대응뿐만 아니라 강호동 씨와의 특별한 인연도 화제가 됐죠? 그렇습니다. 지난 설 연휴 내내 강호동 씨의 어떤 모습이 굉장히 많이 포털 사이트에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강호동 씨와의 특별 행보를 보여줍니다. 바로 콜라보 음원을 발표한 거예요. 예능 출연이 계기가 돼서 강호동 씨와 함께 음원도 내고 뮤직비디오도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됐는데요. 네네네. 뮤직비디오 감독을 유세윤 씨가 맡았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네. 이 제목에 복을 발로 차버렸었는데 이렇게 계속 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로 계속. 그 강호동 씨가 복이네. 네, 그러게요. 처음에는 이 유세윤 씨 독특한 촬영 컨셉을 보고 강호동 씨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신을 골탕 먹이려는 것 같다. 몰래카메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댄서들과 이렇게 완벽하게 군무를 소화했고요. 네. 안정된 그야말로 발연기를 보여주면서 웃음을 줬습니다. 또 특유의 트로트 스웩이 있더라고요. 네. 강호동 씨가 트로트와도 이렇게 잘 어울리는 스타구나라는 것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네. 자, 김영철 씨하고 또 콜라보를 해서 따르릉 큰 인기를 그러네요. 얻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 강호동 씨하고의 이 행보도 관심을 저희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알짜배기 건강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손님이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 네.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떤 배우든 정말 감칠맛 나게 잘 소화해내는 명품 배우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간경화가 오래 가면 그게 암으로 변한다고. 명품 배우 양택조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야, 저는 진짜 그 양택조 선생님을 이제 K본부 있을 때 뵀는데 그때랑 너무 똑같으셔가지고 이분은 나이가 안 드시나 했는데 이 원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로 80세시네요. 그 나이 얘기 왜 해? 아니, 써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예. 대단하시네요. 나는 솔직히 난 기분이 50세밖에 안 된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너무 젊게 사세요. 예. 그리고 방금 전에 화면에 나왔는데, 저는 항상 또 머리가 있으신 줄 알았는데 화면상에는 머리가 없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그건 일부러 깎고 나온 거라고. 예. 자, 과연 어떻게 사실 이렇게 건강해 보이시는 분이 간경화를 이겨내셨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더 모셨습니다. 먼저 류수형 소화기내과 전문의,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앞서 잠깐 얘기했는데 간경화로 인해서 이제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면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 맞아요. 예, 이게 언제 얘기죠? 그게 내가 수술한 게 2005년도예요. 2005년. 네. 2005년도인데 그때는 이제 생을 포기했었어. 그때는 왜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원래 무식해서 그랬던 거야. 살아날 수가 있는 건데 옛날에만 해도 간 하면은 건드리면 죽는 건 줄 알았는데. 지레짐작하신 거죠.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을 이식 받으면 산대. 그래갖고 중국에 가면 사형수가 있는데 그거를 받으라고 그래서 나 그냥 죽을 때 안 온다. 그 정도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양 선생님을 위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드렸는데 보니까 2002년도에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네요. 3개월 정도. 이제 그 전에 이제 뭐냐면 간염이 왔었어요. 원래 간염이 먼저. 간염으로 온 걸 몰랐어. 그게 이제 뭐냐면 아까도 보니까 뭐 화면에 강호동이가 나오지만 옛날에 강호동이하고 무슨 코미디 프로를 찍다가 얘가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잘못 투들러 갖고
그걸 다리를 내가 맞았어. 예. 이 목검에 네네. 사극을 찍었는데 예. 그런데 거기서 내가 주저앉았어요. 예. 근데 엎혀가지고 한방 침을 맞으러 들어갔는데 예. 그때 뭐 좀 오염이 됐던 것 같아. 그 후로 간염이 생긴 거거든. 그 확실한 건 아니지만 내 생각에 그래. 예. 그게 간염이 생기고 그게 이제 점점 심해져서 간경화까지 갔지.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건강검진도 안 받으셨고 그죠? 너무 건강하셨으니까. 아, 감기 한 번 안 걸려가지고 이런 분이 병원이라는 걸 몰래 여기 닥터들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의사 알기를 참 우습게 알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이런 병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간경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병인지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고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죠. 간경화 또는 간경변증이라고 하는데 말씀 그대로 간이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간이 굳어지게 되면 간 기능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간으로 유입돼서 해독, 대사를 거쳐야 될 피들이 다른 장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식도 주위로 흘러가게 되면 식도 정맥류가 커져서 출혈을 할 수가 있고요. 장에서 생긴 암모니아가 간에서 대사되지 않고 머리로 올라가게 되면 혼수를 느낄 수도 있고 또 간은 당을 조절하는 또 중요 장기인데 당이 조절이 잘 안 되면 당뇨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세균 감염이 잘 오고 항생제 치료도 좀 잘 안 들어서 폐혈증으로 가기도 하는 아주 무서운 심각한 질환입니다. 그러네요. 예, 아까 양택조 선생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간염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네. 간경화가 왜 생기는 건지 원인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저희 나라에서 간경변증의 가장 큰 3대 이유는 만성 비형 간염, 만성 시형 간염, 그리고 과도한 습관적인 음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만성 간염을 치료를 하지 않고 계속 방치를 하다 보면 염증과 재생을 반복하게 돼서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이유 외에도 자가 면역 간염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은 지방 간염에 의한 간경변증, 간암 발생도 늘고 있는 추세이고요. 유전 및 대사 질환도 간경변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세 가지 원인을 얘기해 주셨는데 만성 비염, 만성 C형 간염, 그죠? B형 간염, C형 간염. 요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뭐가 걸렸으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원인이 참 놀랍네요. 술. 그렇죠. 이제 과도한 음주는 아무래도 우리 간 건강을 굉장히 위협하게 되고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간경변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이 알코올의 90% 이상이 바로 간에서 해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너무 자주 드시거나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당연히 간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제 하루 평균 적정 알코올량을 정해놓고 있어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알코올 그람수 기준으로 하루 40g, 그리고 여성분은 20g 이하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주 한 잔 정도 내지는 두 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누가 그래? 예? 누가 그래? 아니 그게 이제 적정량이라고. 아니 누가 한 잔을 아니면 두 잔 먹으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먹을 바에 먹질 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술을 먹는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를 누구 코에 갖다 붙여 내지는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실제로 이제 간에 기별 안 간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좀 편법을 좀 써보려고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좀 해본단 말이에요. 맥주하고 소주하고 또 도수도 다르고 하니까 종류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주종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 주종별로 그 알코올 도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실 때 이렇게 한 잔, 두 잔으로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소주는 소주잔으로 마시고 또 와인은 와인잔으로 이렇게 정해진 표준 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잔, 표준잔 기준으로 한 잔 정도 드시면 알코올이 한 10g 정도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계산하기가 좀 쉬우시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어떤 주종이건 간에 하루에 한 3-4잔 이하 그리고 여성분들은 한두 잔 이내로 드시는 것이 안전한 거죠. 야, 참 이거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애주가들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소주를 밥사발에다 먹으면 안 되네. 한 잔. 그건 표준잔이 아니라서요. 한 잔을 어차피 한 잔 아니라 어차피 한 잔 아니라. 예. 잔수로만. 예. 아니 지금 그 양택 선생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건강하니까 이렇게 지금 웃으면서 농담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간은 우리가 이제 침묵의 장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진짜 다 망가질 때까지도 증상을 잘 모른다 그러는데 선생님 어떠셨어요? 전혀 몰라요. 아, 진짜? 전혀 몰라요. 예. 근데 뭘로 아느냐면 피곤한 거. 좀 근데 피곤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게 일을 많이 하시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녹화하고
끝나면 이거 먹고 그리고 또 가서 푹 쓰러져서 자고 또 나오고 또 일하고. 대사 외우고 또 하고 이게 연속이니까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셨겠죠? 간이 쉴 새가 없었는데 거기다가 또 이걸 계속 먹이다가 거기다 간역까지 있었잖아. 난 C형이었거든. 그러니까 C형 플러스 술. 그러니까 이게 간 경화까지 갔던 세 가지 원인 중에 두 가지를 가지고 계셨네요. 그랬네요. 예, 이게 진짜 신무게 잠긴 거죠. 이게 문제네요. 네, 간은 아픔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거의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웬만큼 간이 심각하게 손상을 받아도 증상을 거의 못 느낍니다. 네. 급성 간염이 오게 되면은 간 수치가 올라가면서 피곤하거나 식욕이 뚝 떨어지는 걸 느끼지만 만성 간염 상태에서는 약간 피곤하다 정도. 그러나 무증상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네네. 더 심각한 간경변증이나 간암이 오더라도 무증상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증상을 느끼고 병원에 오면은 시기를 늦추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고위험 인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성 비형, C형 간염, 선생님처럼 과도한 음주 이런 고위험 인자를 가지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이제 세 가지 원인을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느낄 수는 없지만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집에서 내가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조금 그래도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 건강 자가 진단 리스트라는 걸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 보니까 9가지 정도로 그죠? 예. 먼저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 갑자기 술이 약해졌다. 우측 상복부가 답답하다. 배 복수나 가스가 찬다. 그리고 몸에 경련이 일어난다. 또 피부가 가렵거나 대변은 흰색, 소변은 진한 갈색을 띈다. 손톱이 하얗게 변했다. 피부에 붉은 반점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9가지 체크리스트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지금 아마 TV를 보시면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양 선생님은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셨나요? 이게 지금 내가 간 나빴을 때 이게 다 해당돼요. 9가지가요? 이게 다 해당돼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해당 안 돼요. 이야,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9가지가 다. 이거 아침에 다 피곤하니까 일어나기 힘드셨고 갑자기 말술이었던 분이 술이 약해졌고. 아니 뭐 한 2잔만 먹으면 그냥 가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뭐 나이가 드니까 좀 피곤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 우측 상복부가 좀 답답하셨고 배 복수가 차거나 가스가 좀 많이 찼고. 복수가 찼었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 하나는 또 복수가 차면은 복수를 빼가면서 술을 마셨어. 아유, 그런 사람도 있어. 대단하신 분이네 진짜. 피부도 가요. 배를 존경해. 네. 손톱의 이 색깔도 변하고 피부에 붉은 반점이 났다. 자, 이렇게 9가지 이제 우리 양택조 선생님은 다 좀 있었다 그랬는데 요거 체크리스트 몇 가지 정도 항목에 본인이 해당되면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저 9가지가 다 간이 안 좋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인데요. 네. 하지만 만성 간염은 무증상이 훨씬 더 많고 느낀다고 해봐야 약간 피곤하다 정도. 그리고 지방간이 있는 경우에는 간이 커져서 간을 싸고 있는 피막을 약간 밀면서 이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간은 오른쪽 갈비뼈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뻐근한 정도.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은 내가 체험해 본 건데 당뇨가 심했어. 그래서 당약을 먹었는데 나 당뇨 걸렸으면 이건 숨 넘어갈 때까지 먹어야 되는구나 했거든. 그런데 당이 심했다고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한 달쯤 지나니까 의사 선생이 이제 당약 잡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이 좋아지니까. 이게 무슨 소리요? 당약을 먹자는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당이 이제 다 됐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식 수술을 받으니까 당이 없어졌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간이 나쁜 분들 중에서 혹시 그 당이 심한 분들은 이식 수술하고 나면 없어진다는 거를 알고 계시라 이거지. 네, 그러니까 아니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간이 안 좋아지면 당뇨가 발생할 수 있다. 당뇨가 발생할 수 있다 했으니까 간이 안 좋으시니까 이제 당이 심해지신 거죠. 근데 그 생각이 나서 내가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 이것도 괜찮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갑자기 내가 당이 심해졌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간을 한번 좀 의심해봐야 될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네요. 예. 그러나 간 경변증이 오면 저 아까 체크리스트에 보셨듯이 많은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데
먼저 눈이 노래지는 황달 증상. 황달. 황달 물질이 피부에 쌓이게 되면 가렵거든요. 피부가 가려워진다든지 호르몬 대사에 영향을 줘서 피부에 반점이 생긴다든지 손바닥이 붉어진다든지 또는 이제 가장 안 좋은 단계가 이제 배 복소가 차는 건데요. 복소가 차면은 배가 불러올 것이고 소화에도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체크리스트 9가지 몇 개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당돼도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유난히 피곤하다 이렇게만 느껴도 빨리 검사를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양택조 선생님은 그때 그 가한 경변이 오셨을 때 연기를 하시다가 깜짝 놀라신 적이 있다면서요? 모니터를 하셨는데 피를 쏟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그거는 저기 드라마를 하다가가 아니고 피를 쏘는 게 이제 간 경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을 가겠다. 마지막으로 난 유럽 여행이나 하겠다. 그러고서 이제 다 뭐 돈도 바꾸고 해가지고 아침이면 이제 공항으로 나갈 참에 이제 그런데 밤 1시쯤 했는데 속이 미식미식해서 이거 왜 이런가 그러고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토해보니까 피가 그냥 쫙 하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돼가지고 이게 여행은 다 취소하시고 그냥 바로. 아유 여행이 뭐야? 그냥 119 불려갖고 바로 들어갔지. 이게 유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응급실로. 바로 그냥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요. 그래도 그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가기 전에 그걸 발견하셨어요. 비행기 탔으면은 끝났지. 그러니까. 아니 그 피를 토하는 거는 이거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인가요? 식도정맥류 출혈이 의심이 되는데요.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간으로 유입돼야 될 혈액이 다른 장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특히 식도나 위 주위로 많이 돌아가게 되면은 피가 많은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 식도에 있는 정맥이 굵어지게 되는 것이죠. 계속 딱딱해지고 간 기능이 더 안 좋아지면서 혈액이 식도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면 결국은 터져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수혈을 하든지 아니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혈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혈변이 아주 붉은색으로 심하면 나올 수도 있고 조금씩 장기적으로 나오게 되면 흑변, 변 색깔이 까맣게 짜장면 색깔처럼 까맣게 나올 수도 있는. 진짜 아래 위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이거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시경을 이리 집어넣어. 그러니까 급하니까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카메라 이 안으로 넣어. 그러니까 응급실 가서 바로. 그럼 그래가지고 넣어가지고 딱 모니터를 보니까 내가 뭐 내 윗속을 내가 보는 거예요. 이게 넣고 그래서 해가면서 그러니까 보니까 위가 이 빵꾸가 나가지고 피가 펄컥펄컥하고 이렇게 그거를 이제 뭐 이제 지진다 그러더라고. 이제 그걸 뭐 전기를 넣어갖고 지져가지고 거기다 뭐 링을 끼웠다고 그래. 그리고 그냥 그거 아물 때까지 그냥 굶기는 거야. 아유, 참 지금 하신 게 이제 내시경 고무밴드 결찰술이라고 그래서 그런 결찰술을 통해서 지혈을 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현상입니다만은 다행히도 요즘은 내시경적 치료로 잘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드라마를 보면은 이분이 이제 아프시고 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피를 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제 이분은 죽는구나. 근데 이런 그 어떤 신호가 되기도 하는데 다행히 우리 양택조 선생님은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고 또 수술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지금 너무나 건강하게 혈색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왕성하게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이 건강함을 자랑하고 있는 양택조 선생님. 이게 이제 벌써 2002년, 15년 전 이야기인데.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간 경화를 이겨내고 이렇게 건강을 찾은 이게 그 비결을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죠. 간 경화 이겨낸 양택조의 건강 비법은요? 아들입니다. 아들. 네. 어떤 얘기죠? 갑자기 아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단어가. 아니, 아들이 나는 이제 생을 포기했는데 아들이 어떻게 알아봤는지 다 알아보고 내가 아버지 간 이식 하세요. 내가 간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래? 나는 이제 다 살았으니까 가도 괜찮은데 너는 안 돼. 그런데 내가 아버지 주면은 난 다시 다 재생되니까 걱정 말고 하세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재생이 되더라고. 그걸 몰랐지, 그거를. 그래서 나도 받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드님뿐만 아니라 따님도 그렇고 막 자녀분들이 이렇게 처음에 막 나서서 처음에 이제 딸도 준다고. 그런데 이제 여자는 간이 작대. 그래서 그거 하나 갖고는 안 되고 딸이 둘을 줘야 된대.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야, 너희들 나서지 말고 저리 비켜. 내가 간도 크고 내 간이 좋으니까 우리 아들이 또 과일을 많이 먹어가지고 효자시네 효자. 과일을 많이 먹어가지고 간이 좋다고. 아유. 그래서 지금 저 사이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드님 아버지 수지 맞은 줄 아셔. 내 간이 그렇게 좋대요. 아유. 아드님이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네요 거의. 우리 아들인데 그럼. 예, 그래서 아드님 입장에서도 사실은 큰 결심이었고 이 효자를 두셨는데 사실 간이식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어르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보통 수술이 아니잖아요. 걱정이 굉장히 크셨겠어요. 네, 나는 죽을 것 같으니까 당연히 수술 받아야 사니까 들어간다 치고 우리 아들은 생짜가 그냥 들어가서 이걸 째고 간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렇죠. 저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 그러니까요. 난 그거 생각하면 참 지금도 그래서 아들한테 큰 소리 못 쳐. 욕도 한 번 못 해. 옛날엔 조 패기도 많이 패고 그랬는데 요새 내가 꼼짝 못 하지. 근데 중요한 건 수술실에서 또 한 번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간 이식하려고 개복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간경화가 아니었다고요. 간경화였는데 진짜 이건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이게 간경화가 지내다 보니까 닥터가 인턴이 와가지고 모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몰라? 그러니까 암이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암을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이게. 마침 또 내 간을 통째로 다 드러냈거든. 완전히 100% 아주 내 거는 다 드러냈어. 이게 간경화와 간암은 천지 차이인데. 그러니까요. 아까 분명히 처음에 간염으로 시작을 했다가 간경화에서 간암까지 발전이 된 건데 보통 이런 경우가 많나요? 네, 많습니다. 대부분의 간암은 간경변증을 거쳐서 간경변증이 있는 간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경변증의 우리나라 3대 원인은 만성비형, C형 간염과 과도한 음주입니다. 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이 제일 중요하고요. 정상 세포가 아닌 간암 세포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은 굉장히 세포가 재생 또는 또 손상, 재생, 손상 이걸 반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상의 간세포가 아닌 간암 세포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간암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다행히 수술 결과는 좋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겠죠. 근데 그 의사들이 놀랐어요. 나는 진짜 그 의사들이 내가 뭐 간경화만 수술한 게 아니고 뭐 심장도 그렇고 심지어는 뇌출혈까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갖고 거의 반신불수가 될 뻔했는데 의사들이 놀래더라고. 아니 그 선생님은 그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뇌출혈에 오디만하게 피딱지가 있는데 어쩜 이렇게 멀쩡하냐 이거야. 반신불수가 됐어야 그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불사신이시네요. 아니 그리고 회복이 빠르다고. 근데 이 간이식 받고 또 전화를 그렇게 많이 받으셨다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내가 그 좀 상당히 유명할 때니까 내가 되게 잘못될까 봐 방송국에서 와서 나를 입원했을 때부터 저기 퇴원할 때까지 계속 찍었어. 그러니까 살아나면은 이것도 뭐 거리가 되고 다큐멘터리를 계속 찍은 거죠. 죽어도 거리가 되니까 그냥 계속 찍었지.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 나가니까 간경화인데 수술해서 살았어? 그러니까 간경화 걸린 사람이 좀 많았겠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전부 나한테 저기 선생님 그 나도 간이 이러는데 수술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보 괜찮으니까 살았으니까 내가 이거 전화 희망 전도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나가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까? 그리고 또 수술하고 잘 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또 있을까요? 회복할 때요.
네, 간 이식 후에는 평균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정상적인 간 기능을 되찾게 되거든요. 네네. 하지만 간혹 생길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생활 습관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과 담배는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하고요. 네. 또 수술하신 직후에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수칙들을 좀 마련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네. 수술하신 초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이나 대중교통도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이용하셔야 할 때는 개인위생을 좀 철저히 하고 손발을 깨끗이 닦으시는 것이 좋죠. 네, 자 이제 양태조의 건강 비결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추입니다. 대추를 드시나요? 대추 좋아하니까 그냥 대추차 먹는데 예. 저건 난 무슨 건강 때문에 먹는다는 것보다 예. 내가 맛있어서 좋아해서 맛있어서 먹는데 먹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네, 근데 그게 내가 건강해지니까 그게 좋아서 먹는 먹고 났더니 좋아졌나 보다 그냥 그러지. 예. 추가 설명 좀 해주시죠. 굉장히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아까 간 이식 후에 감염을 반드시 피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올리고 또 우리 몸에 있는 피로를 빨리 회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추에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올리고 또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피로를 이제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네. 대추를 저렇게 잘라서 익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생각보다 대추 껍질이 좀 질기고 두껍기 때문에 예. 자르지 않고 통으로 그냥 삶았을 경우에는 영양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칼집을 낸다거나 반을 잘라서 우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 뭐 대추차 드시는 게 보이는데 또 씨까지 이렇게 드시면 더 좋다고요. 예, 그런 장면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자, 양태조의 건강 비결 세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쿠션입니다. 쿠션, 이거 무슨 얘기죠, 선생님? 이거 뭐 운동하는 얘기인데. 운동. 예. 내가 솔직히 여자하고 해야지 저거 재밌는 거지. 저건 남자하고 하면 재미가 없어. 아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앞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여기 쿠션 이거 가져오세요. 여자가 나와, 여자가. 치마를 입고 있어가지고 여기 치마를 입고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대신할게요. 뒤에서 잠깐 함께 보여주세요. 하겠습니다. 예. 자, 어떤 운동입니까? 보여주시죠. 아니 이제 옆으로? 아니, 이렇게 실내에서 이렇게. 실내에서 이렇게. 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잡을까요? 이렇게. 이거 올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쿠션을 놓고 차라고요. 예. 아니, 아내랑 부부끼리 하면 좋겠네. 그렇지.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저도 아내가 아닙니다. 알았어. 선생님 죄송합니다. 알았어.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렇지. 이렇게. 옳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예. 역시 이거 파이터처럼 되는데. 역시 이것도 젊은 사람이 해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예. 이건 여자하고 해야지. 예, 남자하고 하면 재미없어. 스트레스 해소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하면 좋겠네. 네, 이 운동이 어디에 좋은 건가요? 네, 일단 전신 근력 강화에 모두 효과가 또 있고요. 예. 여성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근력 운동뿐만이 아니고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특히 복부 쪽이나 다리 쪽 여성분들이 많이 신경 쓰실 텐데 네. 다리를 올리는 동작이 복근 강화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체형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도 경험해 보니까 예. 고관절이 좀 뻣뻣하고 그럴 때 지거 하면 여기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 이제 양태조의 건강 비결 마지막 네 번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비법은 짝이네요. 예, 이 짝이라는 게 이제 파트너.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짝이 맞나요? 맞죠? 방금 전에도 이거는 여자랑 해야 돼, 이게 아내랑 해야 돼. 내가 우리 아들이 나를 간을 줘서 목숨을 살려준 거. 네네네. 그게 참 효자다 했는데 내가 살면서 보니까 나한테 정말 청춘을 되돌려준 그런. 맞아요. 그게 있어요. 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 되고 보니까 이제 80쯤 되면 뭐 여자고 뭐고 다 이렇게 무관심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20대 때 내가 여자를 본 거하고 80이 돼서 여자를 보는 거하고 똑같아. 심정이 똑같아. 회춘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로맨스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 지금 민 선생 빵 터졌어요. 아니 터져도 할 수 없지. 사람이라는 게 어차피 보물주가 맹기를 놓을 때 짝을 줘서. 근데 나이 먹고 하다가 보면 잘못하면 혼자 되잖아. 맞아요. 남자나 여자나 혼자 되는 경우. 그때 혼자 살면은 우울증도 걸리고 그러니까 짝을 찾아서 나서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왜냐면 내가 80세니까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났어. 이런
생각을 버리고 난 지금 마누라가 지금도 청춘이야 이런 생각을. 난 지금 마누라가 있으니까 내가 기록되지 못하지 만약에 혼자라고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안 있어. 다 누비고 댕기지. 아니 지금 민생이 빵 터지셨는데 빨리 짝을 찾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 저기 교회나 절이나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요. 그럼 좋은 사람들 만나. 이해관계 없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 황혼 로맨스가 시작이 되면 더 건강해진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는 말이에요. 지금 되게 재밌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젊은 사람들도 당연한 거겠지만 사실 황혼 로맨스가 우리가 좀 삶의 의욕을 더 많이 높일 수 있고 그러면서 건강까지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좀 고독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면서 얘기하신 대로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뿐만이 아니고 신체 병까지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걸 좀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 선생님께서도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죠. 짧게. 네.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을 해를 끼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중요 원인, 만성, B형, C형 간염. 요즘 C형 간염은 좋은 치료제 때문에 거의 박멸, 정복의 단계까지 왔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술을 많이 드시는 것은 해롭고 반드시 술을 드시고 난 뒤에는 며칠간의 휴식 기간을 두는 게 좋고요. 가족 중에 술로 인해 간질환이 있는 분들은 술을 끊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지방간이 있어도 간 경부에서 간암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아주 또 중요하겠죠. 저 마지막으로 계획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짧게. 나는 이제 앞으로 아기를 하나 낳으려고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 그 계획을 얘기했는데 뭐 그때 편집해 버렸더라고. 난 아기를 왜냐면 내가 120살까지 산대. 지금 80인데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아기를 하나 낳아가지고 그 자식이 40 될 때까지 살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긍정적인 마인드 너무나 존경하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산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해 복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음식들. 삼시세끼 여러분은 주로 뭘 먹고 있나요? 편의점에서 라면 같은 거 사 먹거나 패스트푸드를 좀 많이 챙겨 먹는 편이에요. 보통 이제 빵으로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밥보다는 뭐 면 종류 많이 먹어요. 현대인의 식습관이 바뀌면서 우리의 주식인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루에 밥 2공기도 먹지 않을 정도인데요. 한국인 밥상의 주인공이었던 밥. 이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새롭게 변신을 해야 할 때입니다. 무한 변신이 가능한 쌀의 기적. 함께 보시죠. 현대인의 입맛과 생활 패턴에 맞춰 쌀이 변하고 있습니다. 간편식에서부터 감미료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 중인데요. 밀가루로 만든 제품들을 이제 다 쌀로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특한 제품은 우선 그 쌀 맥주라고 뭐 실제 맥주는 아니지만 이제 청주지만 그런 이제 쌀 맥주와 비슷하게 만든 이제 제품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스타도 이제 밀가루를 만든 거로 이제 보고 있지만 또 쌀로 만든 파스타도 있고. 서구화된 식생활과 바쁜 현대인의 생활에 맞춰 쌀이 각종 가공식품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 결과 사업체 부문에서의 쌀 소비량은 증가한 것. 식료품이나 음료 제조 원료로 사용된 쌀은 지난해 70만 7,703톤으로 전년 대비 7.4%나 많아졌습니다.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쌀 간편식이 대거 등장함과 동시에 쌀 소비가 증가한 건데요. 부재료들이 섞인 그런 밥들이 개발이 되면은 집에서는 전자레인지나 후라이팬에 이렇게 살짝 볶기만 해도 한 끼 식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밥을 베이스로 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쌀은 또 다른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밀가루를 대체할 쌀가루를 개발하고 있는 것. 밀로 만든 튀김가루랑 쌀로 만든 튀김가루로 붙여봤을 때 어느 게 더 바삭한지 비교 실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튀김가루나 부침가루는 밀로 만든 건데요. 100% 수입이라는 밀가루. 국내산 쌀을 이용해 밀가루를 대체한다면 소비자 역시 믿고 먹을 수 있겠죠. 같은 조건으로 고구마를 튀겨낸 뒤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비교해봤는데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0분 뒤 튀김을 반으로 잘라봤습니다. 밀가루로 튀긴 거는 약간 좀 눅눅해지거든요. 근데 쌀가루는 계속해서 바삭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또 쌀가루는 밀가루보다 기름 흡유량이 3배가량 적어서 더욱 담백하고 건강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바삭함이 생명인 각종 튀김 요리의 제격이겠죠? 최근엔 부침가루를 대체할 쌀 부침가루를 연구 중인데요. 품종이 다른 쌀가루와 연구원에서 개발한 쌀가루를 놓고 비교 실험해봤습니다. 이게 재분 방법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재분 방법에 따라서 쌀가루가 손상 전분도 다르고 입도도 다르기 때문에 가수량도 약간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각각의 시루를 프라이팬에 붙여봤는데요. 쌀의 손상 전분 함량이 높을수록 품질이 떨어지는 건 당연지사. A와 B 시루는 윗면이 딱딱하게 말라버렸습니다. 반죽이 익을 때 수분이 필요한데 그거를 밑에 바닥면부터 익잖아요. 그러면서 수분을 먼저 밑바닥에서 가져가는 거여서 위에 부분은 마르고 밑에 부분만 익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실험 결과 A는 심하게 갈라지고 B는 딱딱함이 문제, C는 밀가루와 비슷하게 잘 익었는데요. 부침가루하고 튀김가루 이용해서 고구마 튀김하고 일반 부침개를 만들었거든요. 이거 테스트해보시고 가장 좋은 거에 표시해 주시면 되세요. 연구원들은 실제로 맛을 본 뒤 바사삭, 부드러움 등의 느낌을 표시하는 관능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쌀가루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맛과 품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재료별로 만든 그 시루의 그 특징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원료들로 만들었을 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특성이 나오느냐 그런 방향으로 이제 평가를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품종부터 가공 방식 등 다양한 종류의 쌀가루가 보여줄 미래의 모습이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쌀가루 품질 표준화 연구를 기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고령 친화식 연구, 다양한 어떤 프리믹스 연구, 밀가루 대체용 제품들에 관한 연구들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쌀국수들은 대부분 밀가루가 섞여 있는데요.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각종 쌀 품종의 조합만으로 밀가루 없이 100% 쌀로만 만든 쌀국수가 개발됐습니다. 조만간 소비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라는데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겠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농산물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쌀이 그나마 작업을 할 수 있는 농산물이고 또 이제 쌀마저도 우리가 작업을 하지 못하면은 해외에서 수입을 해다 먹는 농산물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쌀만큼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농산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무한 변신을 꾀하는 쌀. 앞으로 트렌드를 선도할 쌀의 눈부신 기적을 기대해봅니다. 일조량이 적은 겨울철에 자외선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외선으로부터 내 피부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 그리고 집에서 하는 미백 관리법까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찬바람과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겨울철 피부. 피부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 통계에 따르면 성인 남녀의 가장 큰 피부 고민은 건조함. 하지만 겨울의 자외선은 여름의 태양만큼이나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방심은 금물, 피부에 적 자외선은 겨울에도 위험하다? 똑똑한 피부관리법으로 뽀얀 피부를 사수하라.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여름의 대표 고민 자외선. 겨울에도 자외선 관리가 필요할까요? 겨울철에도 여름철 못지않게 자외선 지수가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은 꼭 해야지 피부 노화가 좀 덜 되지 않나. 겨울철에도 자외선은 계속해서 피부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하얀 눈에 반사됐을 경우 그 영향은 더 크다는 사실. 겨울철에도 여름철만큼이나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강한데요.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온도도 낮고 습도도 낮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건조하고 약해서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기미나 이런 것들이 생길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겨울에도 안심할 수 없는 뽀얀 피부의 적, 기미와 잡티. 미백 관리를 위해 시중에 화이트닝 제품을 구매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식약처에서 인증한 미백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는지 여부, 그중에서도 나이아신아마이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미백 기능성 화장품 원료 8가지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흔히 이제 비타민 B3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먹는 곡물이나 채소에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화 예방이나 피지도 이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피부에는 아주 좋은 팔방미인인 성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피부 미백에 많은 도움을 주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보카도, 우유 등 우리가 즐겨 먹는 식품에도 함유되어 있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이런 식품들로 똑똑하게 피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주부를 만나봤습니다. 나에게 기미 잡티란 없다. 피부미인 김민지 주부. 평소 야외 활동도 즐기고 2번의 출산도 겪었지만 배꼽 같은 피부를 뽐내는데요. 예전엔 출산 후에 좀 기미가 이런 쪽에 좀 많이 있었는데 관리를 하면서 좀 많이 좋아졌어요. 잡티 걱정 날려줄 주부의 미백 관리 방법을 공개합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비장의 무기. 바로 저의 비법은 이겁니다. 뽀빠이의 힘의 원천인 시금치. 이게 피부 미백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시금치는 대표적인 녹색 채소로 비타민 B3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 미백과 이제 진정 효과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금치 데친물을 이용해 세안을 해줄 거라는데요. 시금치를 1분 정도 데친 후 물만 걸러 식혀주기만 하면 끝! 정말 간단하죠? 먼저 클렌징 제품을 활용해 꼼꼼히 세안을 해준 다음 시금치 데친물을 얼굴에 톡톡 두드려 흡수시켜주며 한 번 더 헹궈주는 시금치 세안법. 잡티가 신경 쓰이는 부위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주세요. 어때요? 좀 깨끗해졌나요? 시금치 데친물 이제 피부에 양보해야겠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미백 관리 방법 2번째. 일주일에 한두 번 꼭 챙긴다는 이것. 화장품은 아닌 것 같은데 대체 뭔가요? 바로 율무가루예요. 세안 후에 이걸로 팩을 해주시면 미백 관리에 2배 더 효과가 좋아요. 율무가루와 우유, 꿀, 계란은 노른자만 준비해서 모두 골고루 섞어주기만 하면 끝! 얼굴에 바르고 15분에서 20분 뒤 씻어내면 된다네요. 율무는 곡물이기 때문에 비타민 B3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기미나 이런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백 관리 마지막 단계에서 꼭 챙겨준다는 이것. 이게 비타민 화장품인데요. 이걸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더 뽀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함유된 화장품을 화장솜에 충분히 적시면 미백 관리에 맞춤인 화장솜 팩이 된다는데요. 잡티가 고민인 부위에 올려주면 미백 관리 끝! 제가 예전에는 야외 활동도 즐기고 또 출산 후에 피부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니까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이 방법을 추천드려요. 관리에 앞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먼저라는 거 잊지 마세요. 기미 잡티, 이젠 두렵지 않아요. 겨울철 미백 관리로 뽀얀 피부 만드세요. 네, 겨울철 미백 관리 방법 잘 숙지하시고요. 네. 자, 더불어서 날씨도 피부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이번에는 날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널A 상암동 DDMC 앞에 나가 있습니다. 김혜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행복한 설 연휴 보내셨나요?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절기상 우수인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은 영하 1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영상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봄 기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교차는 크게 나타나니까 옷은 여러 벌 겹쳐 입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서울과 대구는 영하 1도, 대전 영하 3도, 부산 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껑충 뛰어 오르겠고요. 서울은 7도, 대구와 광주 11도, 부산은 13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크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제주엔 오전까지 눈과 비가 지나겠습니다. 제주 산지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요. 비의 양은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날은 풀렸지만 건조특보는 더욱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 주변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까지 동해안은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큰 추위는 없겠고요. 목요일엔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눈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지만 대기 정체로 농도가 다소 짙어질 수 있으니까요. 미세먼지 농도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2월 19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윤의 굿모닝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